네, 안녕하세요. IT 전방송 토크 IT 진행맡고 있는 GPD 고성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이제 꼭 제조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제 뭐 교육 서비스 다양한 분야의 또 건설 다양한 분야에도 이제 디지털 트윈 또 사업 메타버스 이런 걸 쓰이고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과 사업 메타버스가 어떻게 융합되는지 그 동향은 어떤지 또 그런 것들이 또 실제로 어떻게 디스플레이 반도체 건설 분야 쪽에 어떻게 좀 적용되고 있는지 이런 얘기들을 오늘 세 분의 게스트 모시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스트분들 각자 인사 좀 하실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총판사인 에스핀 테크놀로지에서 컨설턴트로 일하고 있는 권민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C플랫폼에서 홀로렌즈를 담당하고 있는 정혁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주식회사 이안에서 디지털 트윈 비즈니스를 전략과 기획을 맡고 있는 조규민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11시까지인데 주로 이제 많은 부분은 이제 이 안에 이제 조상무님께서 실제 이제 동향과 사례를 얘기할 거고. 자, 오늘 그 권차님하고 정성문 정의사님은 저 오늘 어떤 얘기를 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네, 뭐 저부터 좀 말씀드리면 네. 저는 뭐 당연히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이야기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 스피커로 좀 나오게 됐고요. 네. 옆에 계시는 정혁수 이사님 같으신 경우에는 저와 같이 그 홀로렌즈 쪽 비즈니스를 꽤 오랫동안 같이 해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컨설턴트나 약간 프리세일즈 관점에서 좀 여러분들께 관련된 이야기를 좀 드릴 예정이고요. 실제로 정혁수 이사님께서는 필드에 최접전해서 고객분들 많이 만나시기 때문에 뭐 어떠한 느낌이었는지, 뭐 어떠한 분위기인지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좀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세션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세션은 저하고 이제 정혁수 이사님이 한 10분 정도 말씀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이제 조규민 상무님께서 쭉 이어주실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명 좀 어렵습니다. 에스핀 테크놀로지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저희 회사는 기존에 그 소프트뱅크 코리아라고 하는 회사로 설립이 되어서 얼마 전에 이제 베스핀 글로벌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 MSP죠. 글로벌 MSP와 같이 합작 법인이 된 회사입니다. 에스핀 테크놀로지라고 이렇게 베스핀과 이제 SCK의 S를 좀 합쳐서 이렇게 좀 설립이 된 회사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밑에 있는 좀 다양한 계열사들도 같이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영역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오늘은 관련된 그 스콘만 좀 추려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예정인데, 저희 에스핀 테크놀로지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굉장히 좀 긴밀하게 일을 많이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인 애저를 베이스로 좀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베스핀 글로벌이 MSP를 하고 있지만 저희는 애저에 대한 MSP를 전문적으로 또 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니지드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뭐 다양한 마이그레이션이나 뭐 핀테크, 데브옵스, 뭐 데이터 시큐리티 등등 일반적으로 하는 클라우드 유지 보수 관련된 업무들도 다 병행을 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소속되어 있는 팀은 믹스드 리얼리티 팀이라고 해서 혼합 현실에 대한 부분을 좀 리딩하고 있는 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소프트 총판사,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의 총판사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정혁수 이사님께서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C플랫폼에 대해서 간단하게 회사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20년도에 콤텍 시스템으로부터 이제 총판 사업이 분리된 회사입니다. 지금 저희는 이제 그 IBM이라든지 아니면 레노바, 뭐 히터치 이런 여러 가지들에 대한 총판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고요. 꾸준히 회사는 성장하고 있는 이런 회사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다음 장 보시면 저희 회사에서 이제 하고 있는 총판 사업들이 대략 한 18개 정도 되고 있고요. 뭐 클라우드 부분, 보안 쪽, 데이터 A나 IT 인프라 쪽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부분들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가 이번에 홀로렌즈 쪽, 마이크로소프트 홀로렌즈 쪽 사업도 앞으로 진행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이미 일정 부분은 시작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도 같이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다양한 분야를 이미 많이 하고 계신데 네네. 홀로렌즈를 이제 하시게 되는 뭐 전략적인 이유가 뭐 있는가요? 네. 저희가 판단하기에 네. 메타버스는 앞으로 분명히 올 시대이기도 하고 또 그런 것들을 봤었을 때 홀로렌즈가
메타버스를 통하는 가장 적합한 도구다. 현재에서는 물론 다른 기기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저희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게 된 부분입니다. 네네. 근데 실제로 이렇게 뭐 이사님께서는 홀렌즈 2 쪽에 네네. 뭐 필드에서 네. 경험이 꽤 많으신 걸 알고 계신데 네네네. 어떠세요? 그 한 4년 전에 비해서 네. 요즘 필드에서 느낌이 어떠세요? 처음에는 그냥 신기해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셨고 사실 이걸로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어려워하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좋은데 이걸 어쩌지? 라는 것들이 많으셨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많으셨다 그러면 지금은 굉장히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활용하고 싶은데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분들이 생기는 걸 봐서는 훨씬 더 구체적이고 또 명료하게 본인들이 원하는 것들을 말씀하실 수 있는 정도의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지금 요즘 그런 필드에서 어떤 요청이 제일 많나요? 그런 거 할 때. 보통 현재는 물론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끝나는 시점이기도 하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는 저희가 코로나로 굉장히 다들 고생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제 보통 원격지에서 근무를 하거나 아니면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사람들끼리 협업을 하는데 이걸로 이제 사용하고자 하는 니즈가 많았고요. 최근에는 조금 더 발전해서 이제 꼭 이제 원격지에서 이제 협업뿐만 아니라 메타버스를 통해서 가상현실이나 AR, VR, MR을 사용해서 저 업무를 좀 더 구체화하고 획기적으로 뭔가 발전시킬 수 있는 이런 네. 방법도 많이 찾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저번 우리 웨비나 때 보면 권창에 가시는 건 그러니까 거기 챗GPT도 같이 이제 맞습니다. AI도 들어오고 네네네. 외부 백엔드 시스템도 들어오고 거기다가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네, 네, 그런 추세들이 많이 네.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떤 홀렌즈 툴을 이걸 통해 가지고 회사에 있는 모든 어떤 데이터하고도 다 연결되는. 네, 그렇죠? 네, 네. 그런 분들 많이 생각들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산업 메타버스 쪽은 좀 어떻게 지금? 네, 뭐 산업 메타버스라고 하는 용어가 뭐 이미 이거 네. 권창이 만드신 용어 아니죠? 저 아닙니다. 맨날 이 얘기를 하시길래 본인이 띄우려는 용어인가 해가지고. 아닙니다. 제가 업이 이쪽이다 보니까 네네. 일단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정의한 내용들이고요. 네. 메타버스가 일전에 웨비나에서도 말씀드렸지만 3가지 정도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커머셜 메타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일반 상업용 메타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표현된 산업 메타버스도 있는데요. 뭐 여기 제가 지금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아무래도 용어가 좀 어렵다 보니까 우선은 AI 그리고 인간이 같이 좀 존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은 좀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두 개가. 근데 물리적인 뭔가가 있었을 때 협업을 하기 위한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기 위해서 같이 협업하기 위한 완전히 새로운 방법으로 네.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인데 스마트 팩토리나 오늘 주제인 그 디지털 트윈과 관련해서도 예전 같은 경우는 모든 걸 사람들이 하고 뭐 기계나 로봇들이 했던 부분들이 있었죠. 메타버스 하면 항상 나오는 것들이 AR, VR, XR 같은 것들과 아바타라고 하는 어찌 보면 약간은 좀 추상적인 존재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예전에는 그냥 신기하다 해서 끝났다라고 하면 실제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주제인 뭐 제조업과 뭐 기타 뭐 건설이나 뭐 디스플레이 현장 같은 데서도 이러한 산업 메타버스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오늘 뭐 좀 이따 이제 디지털 트윈 얘기 많이 하겠지만 디지털 트윈의 어떤 필수적인 어떤 하나의 요소가 될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실제로 이제 디지털 트윈 우리가 토카이트에서 많이 얘기했는데 오늘은 디지털 트윈의 실제 국내 적용 사례, 반도체, 디스플레이, 건설, 네. 그런 거 실제 그 프로젝트를 수행한 좀 이안의 조규민 상무님 한번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제가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를 했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디지털 트윈 기술 기반의 스마트 팩토리 그리고 산업 메타버스의 현재와 미래 좀 거창하게 잡긴 했는데 현재라는 걸 토대로 지금 현재까지 해왔던 것들이 어떤 것들이 적용이 됐고 어떠한 것들이 실증이 돼서 의미가 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이걸 토대로 어떠한 미래를 전망할 수 있을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4꼭지로 준비를 했고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진 않겠지만 디지털 트윈의 좀 본질적인 얘기를 한 다음에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산업 메타버스에 대한 한마디 정의를 하고자 했던 부분을 조금 더 풀어서 집중을 해보고자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가장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사례 연구를 통한 산업 메타버스 디지털 트윈의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미래 전망을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서로 알아볼 수 있도록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디지털 트윈에 대한 이야기를 어쨌든 짧게나마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미 잘 알고 계시긴 하겠지만 디지털 트윈은 여러 기술들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소위 종합 예술이라고도 표현되는 이제 기술 분야에 지금 어느 정도 성숙도가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또 제조 산업 분야에서는 그러한 디지털 트윈이 실제로 적용된 많은 사례들이 있고 국내외적으로도,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의해서 앞으로도 이런 분야가 더 의미가 있고 또 이런 분야가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이 치고 들어가는 부분들, 많은 것들이 또 규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트윈의 이 네 가지를 장표에 보이시는 것처럼 형상과 속성과 또 실제와 동기화되는 부분들, 여기까지가 보통 많이 우리가 경험해 본 것들이긴 한데, 실질적으로는 네 번째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토대로 이제 예측하고 최적화하면서 필요한 것들을 더 뽑아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 디지털 트윈의 본질적인 네 가지 요소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요새는 저 네 번째 꼭지에 이제 AI가 많이 접목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AI를 훈련시키기도 하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장표로 보면 그 네 가지 기술을 어떻게 적용하는, 몇 가지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크게 세 가지 모델이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니터링 모델. 이 모니터링 모델에는 3D 설계, 모델링, IoT에 대한 센싱, 이런 기술들이 융합하면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지금 많이 적용된 분야가 많습니다. 두 번째, 운영은 자동화 운영 시스템이라는 큰 축부터 뭐 MES, PLM을 포함한, 그리고 IoT의 컨트롤 영역까지 들어가게 되면 운영과 자동화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PD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세 번째가 최적화, 예측과 최적화를 함께 묶어서 말씀드린 건데, 이걸 하기 위해서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인 기술이 AI 진영에서의 빅데이터와 머신러닝. 그렇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역학적 관점에서의 공학 모델링에 대한 부분도 훨씬 더 오래전부터 네. 있었던 분야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최적화를 위한 모델을 만들고 시뮬레이션 하는 영역으로 지금 많은 서로의 이제 일종의 경합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피직스 같은 것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멀티피직스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계속 검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장표 보여드린 거를 다시 한번 보면 1, 2, 3번은 지금 디지털 트윈으로 보고 있는, 관리하고 있는 물리적 대상에 대해서 현재와 과거를 알아볼 수 있는 기술이 1, 2, 3번의 기술이고, 이 네 번째 기술이 이걸 토대로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를 바꾸기 위한 것들을 뽑아내는 게 네 번째 영역입니다. 그래서 각 디지털 트윈에 연결된 다양한 프로바이더들이 어떻게 보면 무한정 경쟁이 아니라 협력과 또 상호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실제로 필드에서 뭐 이제 기업에 있는 분들이 디지털 트윈 왜 해야 돼요? 이런 거 이제 잘 안 물어봐요? 어때요? 제일 요즘은 좀 많이 물어봅니다. 예전에는 왜라는 걸 물어보지 않고 아예? 네. 관심 없어. 그냥 좋아 보이니까 아이씨. 네, 와우 익스페리언스에 초점 맞춰져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서야 해놓고 나니 근데 이거 왜 했어? 라는 많은 질문들이 있고 그 질문의 끝은 대부분 별로 해피엔딩은 아닙니다. 네. 다 철수하거나 있는 그대로 놔두거나 그렇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걸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를 이 시장과 또 경쟁사와의 어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시너지를 내면서 드러나는 여러 가지 컨디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고 유의미하다고 판단된 진영들이 이 왜에 대한 질문과 무엇을 어떻게 해야 대한 과정을 지금 이어가고 있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제조 산업이라는 큰 분야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시장 상황이라고 보여지고, 그 중에서도 하이테크 산업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뭐 바이오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많은 부분들이 지금 붐이 일어나고 있는 원년입니다. 자, 붐이 이제 하이테크 분야에서 일어난다고 했는데 다양한 분야가 있는데 왜 하이테크 분야가 일어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도메인에? 네, 있는 것 같다고 확실히 볼 수 있는 건 네. 예를 들면은 지금 반도체 필드를 잠깐 비유를 드리자면 삼성전자가 굉장한 반도체 강자이지만 작년 12월부터 올해 연초까지의 이 반도체 전체적인 악화 상황 속에서 드러난 성적이 적어도 파운드리 분야 안에서, 그리고 뭐 미세공정, 나노공정 좀 차이는 있지만 특정 분야에 꽤 많은 분야에서의 TSMC가 파운드리에서 삼성전자를 완전히 초격차를 벌이고 승자가 되는 상황들이 보여지면서 도대체 TSMC가 그동안 뭘 했길래 여기서 이렇게 격차를 벌였는가 했을 때 TSMC가 직접 리포팅한 것도 있고 또 글로벌 어널리시스 통해서 밝혀진 것도 결국에는 디지털 트윈을 통한 제조 수율 개선이었습니다. 오. 네. 그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력이 있다라는 것들이 긍정적으로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었고요. 네. 그 부분 때문에 국내외 반도체 분야와 또 그걸 따라가는 다양한 하이테크 분야들이 이제는 디지털 트윈의 본질적인 접근을 시작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면 공정의 수율이라는 것은 거의 이제 경쟁력이 굉장히 큰 임팩트를 최고의 주는 거죠. 경쟁력이죠. 네. 그렇죠. 매출에 네. 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정 특히 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쭉 이어서 말씀하겠지만 모든 제조 산업에서는 직접적인 제조 수율을 높이는 데 디지털 트윈이 가장 공격적이고 본질적으로 중요하다. 이 첫 번째 인사이트이고, 두 번째는 그럼 과연 제조만 중요할 것이냐? 제조 수율을 높이고 회사의 이익을 높이는 건 직접적인 제조 제조 설비뿐만 아니라 이 전체 인프라가 어떻게 구축되느냐에 따라서도 영향을 준다. 이 두 가지 인사이트를 오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서 방금 그 말씀 주고받은 상황 가운데 이 장표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고요. 이제 잠깐 메타버스 얘기를 들어가면 이 장표는 너무나 많이 보셨을 거기 때문에 일반적인 메타버스가 저렇게 있지만 저희가 바라보는 산업 메타버스는, 그리고 산업 메타버스도 조금 구체화할 수 있겠는데 그 중에서도 디지털 트윈 기반의 산업 메타버스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역시나 디지털 트윈이 될 것이고요. 디지털 트윈과 또 다양한 요즘 이제 XR이라고 통칭하고 있는 다양한 디지털 리얼리티 기술들, 그리고 이 전생애 주기를 걸쳐서 제조 시설의 전생애 주기, 혹은 설비의 전생애 주기, 혹은 생산품, 제품의 전생애 주기에 걸쳐서 이 모든 일어나는 과정들을 디지털 스레드나 아니면 AAS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기술 표준들, 데이터 표준들 기반으로 계속 유기적인 트레이스를 해가면서 트윈의 효과들을 보는 것들, 그리고 산업 메타버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아바타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디지털 트윈 기반의 산업 메타버스의 아바타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접속해서 들어가는 가상의 온라인 아바타, 또 하나는 실제 제조 시설의 현장에 가 있는 A라는 그 사람을 그대로 매칭해서 역시 트윈화해서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는 동선, 그리고 현재 그 장소에 그 시간에 간 이유와 목적, 그리고 현재 작업 중인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과 실시간 원격의 전문가와의 협업, 이걸 쭉쭉 풀어나갈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중심이 되는 현장 오프라인 아바타까지 모든 것들이 통합됐을 때 산업 메타버스로서의 가치와 활용들이 규명되고 있습니다. 해서 일반적인 메타버스는 공간, 설비, 사람을 가지고 시각화하고 콘텐츠를 담아내면 되겠지만, 이거를 산업 메타버스를 봤을 때는 3P라고 해서 프로세스, 상품, 사람에 대해서 시각화와 컨텐츠가 들어가는 것 더하기 자동화된 운영 시스템, 그리고 예측과 최적화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 그리고 각기 다른 분야별 디지털 트윈이나 솔루션들이 따로 돌고 있는데 이거를 하나로 페더레이션 해야지만이 제조기업 입장에서는 통합 비즈니스 인텔리전스와 인사이트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들이 다 묶여졌을 때 가장 온전한 산업 메타버스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계속 강조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떤 건물이나 시설을 기반으로 먼저 말씀드린다면 이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전체 생애 주기를 통괄하는 입장에서의, 통합하는 입장에서의 디지털 트윈이 각 단계별로 적용이 되고, 이게 계속해서 빌드업 되면서 이 순환되는 과정 안에서 디지털 트윈이 데이터와 그 레거시와 연동해가면서 올바른 사업 운영 모델들을 풀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지금 이 장표에는 이제 반도체라고 딱 명시되어 있긴 하지만 반도체뿐만 아니라 모든 제조 산업 안에서의 이 제조, 가장 중요한 제조,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법률에 대한 강화도 있지만 또 실제로 정말 중요한 안전, 그리고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이 세 가지를 위한 교육, 이 네 가지가 사실은 이 그동안의 3, 4년간의 디지털 트윈과 유관된 어떤 기술이 적용되면서 검증되고 우선순위가 나름의 정리가 됐는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전체 라이프 사이클을 통과하면서 지금 보여지는 다양한 영역들이 다 저희들이 풀어가고자 하는 비즈니스 모델 혹은 풀어왔던 모델에 해당해서 너무나 중요한 통합적인 인사이트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 프로세스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왼쪽 네. 제조 쪽 분야에서 몇 개를 하다가 네. 확산되겠네요, 점점. 맞습니다. 그래서 회사마다 선택을 할 때 제조를 중심으로 확산할 수도 있고요. 교육이라는 걸 가볍게 하면서 역으로 확산할 수도 있고, 네. 혹은 2, 3번으로 중간부터 이렇게 또 될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은 회사의 상황과 목표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어떤 기술 융합을 토대로 이제 그러한 전반적인 사례 연구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를 현재와 미래를 살펴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텐데, 먼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샘플은 어떤 특정 일반적인 건물처럼 보이는 곳이긴 하지만 어떤 제조 시설이라고 감안하시고 보시면 제조 시설이라는 전체적인 인프라의 디지털 트윈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고 사용이 되는지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그러면 이게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새로운 공정을 위한 뭐 제조 인프라를 만들 맞습니다. 때부터 그러면 디지털 트윈 이용하나 보죠? 맞습니다. 이건 비용 절감의 관점인가요? 뭔가요? 이거는요? 가장 중요한 것이 네. 제조 시설이라는 것은 제조가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생산이 목적이기 때문에 네. 첫 번째로는 생산 시스템이 계획된 대로 잘 만들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잘 만들어져야 된다를 달성하기 위한 디지털 트윈. 오케이. 두 번째는 이거를 잘 만들 때
빨리 만들어야 생산을 더 빨리 시작을 그렇죠. 하게 되고 하루라도 하루만큼이 기회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거 역시 제조 수율 못지않은 회사의 그렇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엄청난 돈이죠, 포인트. 그것도. 그래서 소위 공기단축이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다양한 요소들을 이 안에서 관리함으로써 새어나가는 비용들에 대한 절감. 이 세 가지. 네. 예, 그리고 이제 안전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것. 여러 가지 부대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기획, 설계, 시공이라는 큰 세 개의 라이프 사이클 안에서의 내용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상무님 왜 이렇게 말을 잘하세요? 물어보는 대로 거의 로봇처럼 톡 나오네? 네. 역시 프로젝트를 진짜 하셔서 그런 것 같아. 죄송해요. 열심히 두뇌를 돌리고 있습니다. 네네네. 지금 이 영상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건, 이 영상이 나오려면, 이 동작하는 모든 상황들이 나오려면, 요즘 이제 BIM이라고 하는 3D 설계라는 것들이 어느 정도 구축이 돼야지만이 나오는데, 이 3D 설계라는 것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려면, 잠시 멈추고 말씀드리면, 최근에는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또 어떤 큰 대기업들은 주요 시설을 지을 때 3D 설계로 다 애초부터 기획 설계 시공을 합니다.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과거의 건물들 그리고 지금도 만들어지는 적당한 규모의 더 많은 건물들은 2D 기반의 도면을 가지고 설계 시공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트윈으로 가려면 반드시 그 리소스 원천에 해당하는 3D 설계 데이터가 필요한데 BIM이라는 3D 설계로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2D 도면을 3D 설계 데이터로 다시 변환을 시키거나 컨버전 시켜주는. 네, 이 변환이 엔진을 통해서 자동 변환이 될 수도 있고 모델러라는 사람들이 투입해서 프로세스를 통해서 만들어내는 수동 변환이 있고요. 혹은 2D 도면이 없거나 있는데 종이로만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는 뭐 2D 스캔부터 3D 스캔까지 해서 어떤 기초 데이터를 스캐닝하고 이걸 토대로 포인트 클라우드와 여러 가지 설계 공법들을 적용해서 역설계를 토대로 다시 3D 설계 데이터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도면이라든지 2D만 있는 경우는 이 안에서 그걸 또 도와주나요? 지금 말씀드린 모든 과정을 저희 회사에서 다 프로세스를 다 진행을 네. 합니다. 역설계 전문가도 있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서 풀어가고 있고 그렇게 3D 설계 데이터가 있으면 또 저렇게 지금 보여드릴 수 있는 운영 환경, 설계 검증, 설계 최적화 그리고 각 모듈별로 설계들이 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설계를 하다 보니까 이걸 통합하게 되면 또 문제를 생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를 눈으로 확인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검증 시뮬레이션 할 수 있어서 이제 문제를 찾아내고 또 개선점을 정리하고 이런 것들을 다양한 조건별로 살펴보고요. 또 이 영상 안에는 실제로 시공이라는 과정에 들어가게 되면 WBS라고 하는 이제 공정 관리, 자원 관리, 물량 관리, 인적 관리 많은 것들이 또 계획 일정 관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다 통합해서 데이터와 시공과 설계를 하나 된 뷰 안에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네. 예, 그래서 그런 필요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내용들을 지금 보여드린 것이고요. 또 건축 시공에서는 사실 외곽을 짓고 내부의 설비를 놓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잠깐 보이는 배관에 해당하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반도체를 비롯한 팹 시설들, 하이테크 시설들은 제조 설비가 제일 중요하지만 제조 설비에 들어가는 다양한 미세 배관들이 있습니다. 물, 가스, 화학, 전기 많은 것들이 들어가고 이게 없으면 공정이 안 되죠. 근데 네네. 이 배관이 굉장히 미세 배관이어서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배관들이 있어서 결국 배관을 어떻게 설계하느냐, 어떻게 최적화하느냐도 되게 중요한 디지털 트윈의 요소를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토대로 그런 인프라 디지털 트윈에 대한 설계 시공의 데이터를 정리하고 관장하는 부분들을 보여드릴 수 있고요. 이어서 이제 시공 단계가 또 가장 적절한 예시이긴 한데 설계 단계가 끝나고 나면 시공이 이루어지고 이 시공의 기초 데이터는 이미 설계 과정을 토대로 디지털 트윈의 1차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이미 소위 말하는 가상 시공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요즘 프리콘이라는 말도 쓰지만 이런 것들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이게 실제로 현장의 시공 시작부터 시공의 모든 과정을 설계 도면을 정합을 시켜가면서 볼 수 있느냐. 소위 우리가 말하는 AR 혹은 홀로렌즈의 MR 이런 것들이 다 현장과의 정합이 더 중요한 기술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어떻게 시공 단계의 정합 기능을 적용하고 단지 AR 정합이라는 기능만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역시 이 시공 현황 관리, 공정 관리, 시공 실적 관리, 시공의 안전 관리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현장에 태블릿으로 AR 기반과 또 디지털 트윈의 이 중앙 관리된 데이터를 가져와서 로드하고 현장에 이제 마킹을 하고 인식을 해서 현장에 정합을 시켜놓고 상황별로의 시공 현황을 살피고 시공 정보를 등록할 수 있는 기능까지 다 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모든 시공 그러니까 물리적 환경하고 지금 시공된 물리적 환경하고 가상 환경이 싱크된 거네요. 네, 이렇게 맞습니다. 되면? 네. 그래서 그걸 토대로 계속해서 시공되는 현황을 이 정합을 해가면서 눈으로 다 변화 관리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눈뿐만 아니라 정량적인 시공 실적을 등록할 수 있는 기술들을 고도화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보통은 이 시공 실적을 AR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보통은 그냥 사진을 찍고 이 나름의 시공 전문가들이 이제 오늘 대충 이만큼 했으니까 몇 퍼센트 했어라고 시스템에 뭐 15% 이렇게 숫자를 등록하는 그런 휴먼 프로세스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정량적 관리가 안 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건축에서의 기성이라는 부분들이 정확히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리고 발주사 입장에서는 이 일정 관리나 네. 이런 공기 단축의 데이터를 모르니까 이런 것들을 쌓을 수 있게끔 저희들이 기술을 적용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도 아까 보았던 인프라 디지털 트윈의 통합 운영 환경과 거의 동일한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요. 또 재밌는 건 지금 뉴턴 표시 가끔 나오고 화살표가 나오는데 특히나 이런 제조시설은 엄청나게 큰 사이즈의 공사 현장이라서 내가 가고자 하는 존, 내가 찾고자 하는 설비, 파트가 어디 있는지를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현장 내비게이션 기능을 같이 제공을 하는 거죠. 네. 근데 저게 내비게이션 되는 이유가 이 전체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거리 측정해서 정확한 방향과 거리를 알려줄 수 있습니다. 또 저게 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경우에 이제 안전을 위해 가지고 네. 어떤 존은 못 가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것도 할수 것들이 있겠네요. 네, 레드얼럿도 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안전구역 관리도 할 수 있고요. 네. 이런 것들을 이제 AR 태블릿 토대로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 두 가지 예시로서 뭔가 기획, 설계, 시공 단계의 어떤 대표적인 예시를 말씀드렸다면 지금 이제 실시간 협업이라는 타이틀로 보여드리는 화면은 보시는 것처럼 3분할 화면인데 어떤 시나리오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냐면 두 명의 서로 다른 원격지에 있는 사무실에 있는 뭐 감독, 관리 감독 그리고 어떤 기술 전문가 그리고 현장에 나가 있는 태블릿 AR 사용자 이 세 명이 실시간으로 영상을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그 영상이 그냥 영상이 아니라 AR 코어 기능을 적용해서 이 영상 간에 포인트를 찝으면 그 포인트에 세 사람이 동시에 볼 수 있는 뭐 아이콘이 표시된다거나 3D 모델을 올려본다거나 핀을 적용해서 시공 단계에서 쓰인다면 시공할 때 이러이러한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게 되고요. O&M 단계에서 쓰인다면 어떤 유지보수 작업에서 관리 감독하는 포인트, 그다음에 유지보수의 기술적인 지원을 실시간으로 디테일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본적인 채팅 텍스트와 어떤 보이스 인식과 TTS를 활용해서 이제 기본적인 소통을 하게 되고 현장 사용자의 태블릿으로 비추고 있는 영상을 공유하게 되고요. 그럼 서로 자기가 이제 편한 대로 보게 되는 거지만 동일한 영상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AR을 활성화시키면서 이 바닥을 두고 서로 포인트를 찝어주면서 누가 어떤 포인트를 잡았는지도 알려주고 이 포인트를 잡은 이유 그래서 이 포인트라는 건 결국에는 상대적 거리와 절대적인 스케일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안전 펜스를 세우고 여기다가 콘을 세운 다음에 여기에 이러이러한 작업 설비를 놓고 작업자 2명은 여기에 서서 이러한 작업을 하면 돼 라는 것들을 가상 연출하는 시나리오도 가능하고요. 또 아까 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디지털 트윈 데이터를 올려서 정합을 시켜놓고 실제와 설계가 이렇게 다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또 어떻게 조치를 할까요? 물어볼 수 있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보시는 분들 잠깐 보시면 지금 아바타가 보이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산업 메타버스화 되는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인데 저 작업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어느 영역에 어느 공간에 있는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중간중간 나올지 모르겠는데 이 각도와 지면과의 높이를 가지고 누워있거나 앉아있거나를 구분하는데 누워있는 걸 제가 좀 극단적으로 사실 저게 편안해 보이지 않잖아요. 사고를 염두에 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태블릿이 바닥이랑 5cm 이내에 있다 혹은 바닥에 있다 그러면 이건 누워있거나 태블릿을 놓고 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어떤 룰셋을 적용하면 이거는 사고일 수밖에 없다. 이런 걸 미리 하려고 메타버스 아바타로서는 일단 사고 상황을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지금 시뮬레이션 3D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것이고 지금 놓고 있는 저런 콘이나 3D 모델들은 그냥 예쁜 3D 오브젝트가 아니고 실제 상대적인 스케일에 맞게끔 놓은 거예요. 그러면 실제 저런 것들을 갖다 쌓아놓고 위치, 공간, 보행 계측 다 가능한 굉장히 유용한 상황들을 연출할 수 있는 거죠. 지금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역할을 하지만 실시간 협업을 통해서 하나의 완성도를 볼 수 있고요. 이 모든 과정은 영상으로도 레코딩 될 수 있고 또 하나의 저런 그 모델 지도를 만들 수도 있고요. 또 모델 설계도를 만들어서 다시 이거를 익스포트해서 누군가에게 오프라인 상황한테 전달해서 검토도 이후에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현재 제조산업 분야 안에서는 또 어떤 식으로 쓰이냐면
이 제조 설비나 부대 설비들을 공장으로 입고할 때 그게 정상적인 이제 검수를 하는데 보통은 베트남 공장, 인도 공장에 설비 검수를 하려면 설비 검수 전문가들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가서 눈으로 보고 사진 찍고 다 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과 많은 버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방법을 쓰게 되면 현장에 이 설비를 잘 모르는 사람이어도 이 태블릿만 들고 가서 비추면 여기 와서 A 전문가, B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AR 코어로 여기 한번 열어보세요. 여기 짚어보고 혹은 어떤 만들어 놓은 미디어 컨텐츠를 또 전달해서 이걸 증강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띄워놓고 가상 컨텐츠 띄워놓고 작업을 해보게 한다거나 해서 검수 플로우는 레거시 시스템과 연결을 하고 검수 과정은 디지털 트윈으로 풀고 이런 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잠깐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와의 또 협업했던 좋은 기술이었는데 제일 디지털 트윈의 제일 중요한 건 원소스 멀티 유즈가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데이터를 만들어내면 이거를 PC 환경에서도 봐야 되고 웹에서도 봐야 되고 뭐 VR, AR 그리고 홀로렌즈 뭐 많은 기계들이 동일한 데이터를 각각의 특성에 맞게 봐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거는 이제 애저의 스페셜 앵커라는 기술과 애저 디지털 트윈의 기본 기능 그리고 홀로렌즈 그리고 한 명은 태블릿 이 서로 다른 이기종들이 동일한 디지털 트윈의 설비 데이터를 올려놓고 이 설비가 어떤 문제인지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계속해서 둘이서 현장에 가지 않고 이 가상의 테이블에다가 앵커 설정을 하고 그 위에 띄워놓고 검토하고 이 모든 과정을 또 중앙에 전달해서 또 검토하고 협업하고 데이터 아카이빙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기능도 메타버스 안에서 혹은 디지털 트윈 안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용 요소였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여드릴 이제 영상은 스마트 팩토리의 이제 테스트 베드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저희 사례 중에 하나인데, 구미 산단이라고 대한민국 한 10대, 11대 스마트 그린 산단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스마트 팩토리 테스트 베드 사업을 가장 잘 수행했다고 작년에 대통령상도 받고, 또 대통령을 직접 모셔서 견학을 했던 아주 좋은 사례를 만들었는데 단지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거는 구미 산단과 직접 연결이 돼 있어서 여기에 와서 산단에 있는 수요 기업들이 오셔서 이런 식으로 스마트 팩토리를 구성할 수 있구나라는 인사이트를 얻어가고 또 이 테스트 베드를 만든 기업들, 각 분야별 전문 기업들과 연결해서 비즈니스가 실제로 일어나게 하고 또 이 테스트 베드는 계속 고도화가 되면서 쇼룸이 될 수 있고 네, 그런 걸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다가 만든 건 뭐였냐면 그 무선 휴대폰 충전기를 자동으로 생산해내는 시스템을 다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상이 시작된 건가요? 네. 그래서 저기 맨 오른쪽부터 왼쪽으로 동작이 이루어지는데 오른쪽에 있는 자재 창고, 자동 창고에서 HB에 탑재되어 있는 로봇 암이 이제 자재를 가져오고 저렇게 트레일러에 넘기게 되면 고정된 암이 또 하나가 받아다가 걔를 플라스틱 가공을 하는 정밀 가공기를 통해서 가공을 하고 이제 전체 큰 사이즈의 설비가 이제 비전 검사해서 잘 가공이 됐고 불량이 아닌 자재인지 검사를 하고 조립하고 포장하는 공정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그 포장이 끝나게 되면 맨 마지막에 있는 저 트레일러 AGV가 와서 받아가고 맨 왼쪽에 있는 이제 완제품 창고에 입고시키는 이 모든 과정이 실제로 자동으로 움직여지고 이 모든 과정을 실시간 디지털 트윈 모니터링하고 또 시뮬레이션도 할 수 있었던 어떤 저희가 작업했던 중요한 예시에 대한 내용인데 영상으로 준비했는데 영상이 실행이 안 돼서 잠깐만요. 영상이 왜 실행 안 되지? 네, 자세히 설명을 드렸고요. 여러 가지 현황 정보를 네네. 볼 수가 있고 또 오른쪽엔 좀 더 디테일하게 더 줌인해서 살펴볼 수 있게끔 하는 내용들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사용이 되었고 이곳에 저희가 이제 이어서 보여드릴 홀로렌즈를 가지고 각 설비에 대한 일종의 증강 매뉴얼 컨텐츠로서의 기능 그리고 현재 동작 중일 때의 실시간 동작 상황에 대한 모니터링, 세부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홀로렌즈로 구축을 해서 이 공간에 오시는 다양한 이제 사람들이 저 홀로렌즈 써보고 체험해보고 이런 식으로 홀로렌즈를 통해서 어떤 MR 기능을 토대로 설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거나 설비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을 가능하구나. 그리고 얼마나 이 리얼한 수준을 홀로렌즈가 보여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잘 볼 수 있게끔 해서 사실은 지금 보여드리는 거 보면 되게 뭐 대단할 거 없어 보이는 기능들일 수도 있지만 이제 이 정도만 해도 사람들은 굉장히
되게 편리성도 느끼고 좀 더 신선한 좋은 충격들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그런 와우 익스피리언스에 초점 맞추기보다는 실제 현장에서 더 쓰일 수 있는 형태로 더 발전해 나가고 있는 방향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조금 전에 그 테스트베드를 가지고 저희가 동일하게 이거를 이제 메타버스 플랫폼으로 올려서 프로토타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버스로 공개를 해놨고요. 여기에 이제 일반 사용자들이 들어오게 되면 뭐 다양한 요소를 기능들 써서 저렇게 자신의 아바타 디자인을 하고 이제 입장을 하게 됩니다. 입장을 하면 여러 아바타들을 만나는데 저 중에 어떤 아바타는 자신처럼 온라인 들어온 아바타고요. 어떤 사람들이 지금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실내 위치 추기 기술과 연동해서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드러나서 이게 가상 공간이지만 실제와 가상이 융합된 공간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지금처럼 별도의 실험실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사람들 다 없고 이 온전한 설비가 동작될 때 안전하게 가까이 가서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공간들도 제공해주고 있고 또 이 방을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쭉 보다가 빠져나오게 되면 이제 이 동일한 공간을 역시 체험하면서 이제 실제 공간에 가면 저렇게 홀로렌즈나 VR 기계들이 있는데 그걸 들어서 현장에서도 컨텐츠를 볼 수 있지만 메타버스 안에서 동일한 교육 컨텐츠를 참여하면서 현장에 있는 것처럼 역시 메타버스의 특성을 살려가면서 이런 산업에서 필요한 것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 현장에 있는 관제센터도 동일하게 살펴보고 교육장도 보고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이거를 만들어 놨고 여기 위에 다양한 시뮬레이션 룸들을 구미 산단에 있는 사업체들과 연결해서 룸들을 계속 만들어 가면서 그 사업체들이 필요로 한 시뮬레이션 해본다거나 네. R&D 해볼 수 있는 공간들을 확장해 나가는 사업을 올해부터 시작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 정도 하면 아파트 모델하우스도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네? 네네. 아, 주부들이 가지 않고 너무나 잘 할 수 있는 예시입니다. 너무 좋은 예시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설 분야에서 이런 것들 되게 좋아해서 네. 말씀하신 대로 어떤 분양을 위한 부분이나 홍보에 대한 부분들 지금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영상은 아니지만 또 자세한 걸 보여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실제로 제조시설, 하이테크 분야에서 여러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한 2년 동안에 XR이라는 이름 안에서 VR과 AR과 MR을 가지고 다양한 이 필드 안에서 필요한 요소들을 컨텐츠화하고 또 직원들에게 사용하게 하고 혹은 현장 업무에 적용하는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는데 종합적으로 작년 연말 정도의 기준으로 종합평가를 제가 해석을 해보자면 증강현실 기반의 어떤 것들은 좀 많은 부분에서 실증 효과가 좀 많이 드러나지 않았다. 그래서 잠시 주춤해지는 상황이 있고요. 다만 VR을 활용해서 특히 2대 교육, 직무교육과 안전교육을 많이 해왔는데 특히 안전교육 안에서 굉장한 효과를 봤습니다. 안전교육을 하게 되면 일단 실제 제조시설과 동일한 공간을 디지털 트윈으로 만들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이 교육 환경으로 활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실제 가지 않고도 이제 예를 들면 불이 난거나 아니면 화학이 유출되거나 아니면 어떤 작업 차와의 충돌이나 여러 사고들 아니면 낙상 이런 각 사고 케이스들을 정말 리얼하게 확인할 수 있고 각 케이스별로 어떻게 안전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작년까지 싱글 플레이 기반으로 안전 교육이 너무나 큰 효과를 봐서 올해부터는 이제 게임처럼 멀티플레이로서의 산업 안전 교육을 더 확장해 나가는 발표들이 있고 저희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5명 정도가 어떤 작업을 매일매일 뭐 TBD나 이런 걸 하면서 툴박스 미팅을 하면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시나리오를 연출하게 되고 그러면 특정 A라는 사고가 나타나면 5명 중에 롤을 정해줍니다. 누구는 어디에 콜하고 누구는 만약에 불이었다면 누구는 소화기를 들고 누구는 다친 사람이 있다면 부축을 하고 누구는 펜스를 세우고 이 롤을 다 정해놓고 그 롤대로 플레이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이 실제 현장에서 나 혼자 있는 경우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그러한 팀 체제 안에서의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거나 대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있어서 계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고요. 부연하자면 되게 중요한 부분 잠깐 부연하자면 이런 컨텐츠가 많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효과는 있는데요. 문제가 크게 밝혀진 게 뭐냐면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컨텐츠를 결국 만드는 건 서드파티의 다양한 벤더사들이 이제 계약을 맺고 와서 작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회사가 만든 10개의 컨텐츠지만 회사 거에 10개지만 10개 회사가 만들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다 다릅니다. 그리고 어떤 통일성도 없어요. 그리고 이 비용 관리도 되지 않아요. 중복 투자도 엄청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요소를 감안해서 통합 교육 컨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
그러면 개발 표준과 개발 퀄리티 보장이 되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걸 스토어 환경을 구축해서 등록하고 배포할 수 있게 해주는 운영 환경. 그리고 세 번째가 이게 실제로 교육이기 때문에 LMS처럼 평가하고 관리해서 교육 효과를 높이는 이 세 가지 꼭지를 모두 담아낸 XR 기반의 교육 콘텐츠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 움직임으로 많은 패러다임 시프트가 현재 있습니다. 네. 되게 중요한 시사점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안전교육과 무관하게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어떤 건물에 있건 제조시설에 있건 아니면 조금 고위험군인 의료시설에 있건 이제 어떤 상황에 어느 날 어느 시간대에 어느 공간에서 불이 났다라고 하면 이제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재난 대응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모든 건물들은 웬만하면 이제 재난 대피 뭐 텍스트나 문서로서도 안전 매뉴얼은 있지만 그 매뉴얼이 진짜 올바른 매뉴얼인지 검증을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매뉴얼 검증과 매뉴얼 고도화와 실시간 대피에 도움되는 이 재난 대피 시뮬레이션이라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가 만들어낸 아주 간단한 예시의 재난 대피 시뮬레이터이고요. 이 시뮬레이터를 토대로 먼저 디지털 트윈 환경의 데이터를 3D 데이터를 가져와서 환경을 올리고 특정 공간에 어떠한 유형의 사람들이 몇 명 있는지 배치를 하고 특정 공간에서 불이 나게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불의 확산 모델을 이제 역학적으로도 적용하고 구조적으로 적용하고요. 그리고 사람의 유형별로 대피 모델을 만들게 되면 그리고 건물의 구조 역학에 맞게 대피 경로를 이 세 가지를 융합하게 되면 상황에 대한 이제 대피 시나리오가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불이 나고요, 지금. 그러면 설정한 대로 저 공간에서 불이 났을 때 그리고 지금 같은 층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인가 알아볼 수 있고 혹은 다른 층에서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가. 좀 장난 같지만 좀 느리게 움직이시는 분들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에요. 네네. 좀 애석하게도 누가 좀 밀어주면 좋을 텐데 네, 네. 밀어주진 않고 있죠. 근데 그런 건 좀 더 반영을 해야 되겠는데 이제 그런 식으로 좀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있고 좀 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도 있어서 그런 걸 다 적용한 최적의 대피 시나리오를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얼마 만에 이 화재가 정리가 됐고 어떤 인적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여기에 맞게끔 최적화 매뉴얼을 만들거나 실시간 대피에 도움이 되는 인프라 설비를 구축한다거나 아니면 프로세스를 만든다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게 된 계기가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겁니다. 이게 이제 병원 시설인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경상도에 있는 한 오래된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진 의료원인데 의료원 같은 경우가 동일하게 화재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훨씬 더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실제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전년도에 2018년도쯤에 경상도 지역의 한 병원이 2층에서 불이 났는데 2층 사람들은 거의 다 죽었고요. 어이구. 3층, 1층도 상당히 많은 피해가 났습니다. 근데 이거를 분석해 보니까 2층은 수술실, 중환자실이 있었고요. 1층은 뭐 일반적으로 로비와 외래 환자들이 있었고요. 3층은 일반 병동이 있었고 여기에는 간호사와 의료진들이 많았고요. 1층은 스태프들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1, 3층은 불이 나지도 않았고 조금 움직이기 수월했는데 2층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어서 불이 난 것조차 모를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가셨습니다. 큰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그럼 1, 3층은 피해가 상대적으로는 적었지만 꽤 컸어요. 왜 컸냐면 2층에서 불이 났으면 3층은 어떻게 대피해야 될까라는 방법론이 있을 거잖아요. 그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2층으로 가서 또 위험을 겪었다거나 1층에 있는 사람들도 1층 현관이 좀 대들하게 걸리니까 다른 데로 가려다가 또 문제가 생긴다거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그 지자체에서 이러한 대표적인 의료시설들은 그런 모든 상황들에 대한 가장 안전한 상황들, 안전 매뉴얼들 구축을 하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1층 원목가에서 불이 났을 때 지금 여기는 5층인데 되게 지금 한산하지 않습니까? 한산한 이유가 1층에 불이 났고 이 정도 시간에 이 정도 확산이기 때문에 1층은 지금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2, 3, 4층은 안전하니 일단 계세요 라는 걸 다 포함하는 굉장히 고도화된 수준의 대피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제조산업에서도 안전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나리오여서 이런 부분들도 지금 짓고 있는 류의 연구시설이나 제조시설들은 도입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재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실제로 거기 있는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들 아까 롤플레이 하는 것처럼 네. 실제로 해보면 더 확실히 좋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네. 확실히 와닿을 것 같은데. 네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두 단계입니다.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전 매뉴얼 검증과 고도화된 안전 매뉴얼 구축.
또 하나는 실시간 적용이라는 거예요. 근데 실시간 적용은 상당히 큰 일이 되는데 실시간이 되려면 실시간 현재 정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어느 공간에 누가 몇 명 있는지가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인프라 쪽으로 들어가면서까지 더 많은 고도화가 필요한 영역이어서 이런 부분들도 그렇지만 주요 핵심 첨단 연구시설들은 제조시설들은 또 나름의 그런 인프라가 이미 있는 곳도 많아서 실시간 이슈들도 상당히 빨리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저희가 이제 준비했던 것들에 네.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궁금한 게 네. 그 아까 국내 이제 뉴스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뭐 이런 쪽 그 디지털 트윈을 실제로 이제 구축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디지털 트윈 쪽에 또 글로벌 벤더 쪽도 있을 텐데 네. 왜 그런 데서 왜 이안이라는 회사를 그런 프로젝트를 맡겼는지 네, 그게 네. 궁금하거든요. 도대체. 네, 네. 네, 너무 좋은 질문이신 것 같고요. 실제로 뭐 다스, G 이런 글로벌 벤더들이 디지털 트윈을 뭐 G맨스 그렇죠. 확실하게 이제 전문 용어로 아도를 치고 있는데 먼저 그런 쪽을 네, 자기들 추천했고 이미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고요. 어떤 특정 설비에 대한 최적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 혹은 어떤 라인에 대한 최적화 이런 거 나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저희의 어떤 윈백 차원의 접근이 아니었고요. 첫 번째는 주식회사 이안이라는 회사의 좀 백그라운드에 관련된 답을 드리자면 저희는 이제 건축 설계와 그 다음에 이 배관 설계 시공 쪽에 대한 이 디지털 기법을 활용했던 회사로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반 건축 분야, 그리고 점점 공장 분야로 오다가 빈 분야도 있겠네요. BIM이라는 3D 설계 분야를 가장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2D, 3D의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날 때 가장 활발히 일을 했기 때문에 2D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고 3D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좋은 기회가 되어서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의 어떤 설계 시공 단계에 그쪽에서 이제 CPS, 그 당시에 CPS나 디지털 트윈 같은 기법을 이용해서 좀 설계 시공을 해보자. 인프라를 지을 때? 네. 아예. 그게 이제 뭐 기흥, 화성의 옛날 공장은 아니었지만 이제 뭐 고덕이랄지 아니면 중국이나 미국이랄지 아니면 기흥, 화성일지라도 리트로핏이라고 해서 예전에 만들었지만 생산 라인이 바뀌면서 특정 존에 대해서는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짓는 공사도 네. 앞으로도 계속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니까 이왕 이렇게 하는 김에 없던 디지털 트윈을 해보자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 전에 사실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드렸던 대로 팹 시설의 제조 설비는 미세 배관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팹이라는 게 이렇게 3층 구조로 돼 있어서 밑에서부터 그 주요 1차 배관의 리소스에 대한 탱크들이 있다면 그 탱크에서 배관들이 2층으로 올라가서 제조 설비마다 꽂아주는 이런 설계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팹 시설에 가면 이 천장 부분에 OHT라는 그 날아다니는 기차 같은 거 말고 그 위에 이제 아주 많은 배관들이 엄청나게 많이 빽빽하게 있고요. 이게 이제 층간에서 왔다가 층에 돌아요. 근데 이게 이 설계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최적화 라우트를 만들어야 되고 또 전기, 화학, 물 여러 상호 간의 간섭도 없어야 되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나라 그 벤더사들은 반도체 벤더사들은 5D라는 용어를 씁니다. 건축에서의 5D 공법을 말하는 게 아니라 5D 배관이라고 해서 3D 배관 설계를 말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가 먼저 하게 되면서 그거를 하게 되니까 제조 설비와 제조 인프라에 대한 도메인 날리지를 알게 되고 실제 현업을 하다 보니까 이 배관 자체가 어떻게 설계해서 시공하느냐가 결국 제조 수율에 높이는 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 트윈에 먼저 경험을 했던 거였고요. 그러면서 전체 인프라 설계와 인프라 시공 쪽과 전담하는 계열사들이 있잖아요. 그쪽과 연결이 되면서 이걸 점점점 라이프 사이클이 확대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인프라 디지털 트윈에서는 제1 파트너 정도의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제가 쭉 말씀드린 사례가 혹여 오해가 안 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특정 엄청나게 큰 하나의 공장 단지들이 있는데 그 단지 전체에 적용된 사례들은 아닙니다. 아직은 이제 부분 적용해가면서 크게 가는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글로벌 벤더사들은 아직까지는 역시 일부이지만 제조 공정 트윈 쪽에 좀 더 특화돼 있고 저희는 이 인프라를 기반으로 제조로 패러다임을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프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아까 이제 공정 수율, 네, 공정 수율 수율하고 쪽으로 또 하시는구나. 물류랄지 물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네네. WMS라고 말하는 물류가 있는데 이건 외부 물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물류 말고요. 제조 라인 안에서의 물류가 있습니다. OHT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조 공정에 들어가는 이 머터리얼들을 제조 설비에 갖다 주는 물류. 그래서 이런 물류가 공장 내부에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OHT 아니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영상은 보지 못했지만 HV 이런 게 물류입니다. 이런 것 또한. 그래서 얘네들이 얼마나 최적화된 경로로 빠르게 물류를 제공하느냐가 역시 제조 수율에 높게
그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물류 효율 극대화도 하나의 중요한 축이 됐고 역시 그 부분도 저희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그 기업이 이런 이제 디지털 트윈 프로젝트를 하기 위해서는 기업은 어떤 것을 준비를 어떤 준비가 제일 필요한 겁니까? 해보시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네. 디지털 트윈을 이 기업은 왜 하는가, 아. 그러니까 이 목적 지수를 명확하게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는 그냥 당연히 제조 수율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아니면 우리는 너무 사고가 많고 위험한 위험군이어서 안전을 지켜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는 교육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우선순위별 KPI를 세워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KPI별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한 제반 사항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 시설에 대한 3D 설계 데이터를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내냐이기 때문에 BIM 정보가 있는지, 아니면 2D가 있는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지, 이런 것들이 상황에 맞게끔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이 3D 설계 모델을 먼저 만드는 것부터 출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Q&A 시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 김홍준님께서는요, 아까 하이텍 쪽 같은 통신 분야 쪽은 어떻게 좀 생각하고 계시죠? 네, 있는지. 이 부분은 좀 다른 답이 될 수는 있지만 되게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요. 디지털 트윈이 제가 조금 전에 소개해드린 모든 사례를 온전하게 구축이 되려면 결국 그 안에는요, KT나 SKT와 같은 통신 인프라가 잘 구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프라이빗 5G나 프라이빗 LTE 최소 그 이상의 것들이 구축이 돼야지만이 이게 온전하게 동작을 할 수 있어서 그래서 하이테크 쪽이 좀 더 먼저 치고 나간 이유는 그런 게 돼 있는 곳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 설문에 여러분들 추가 자료 요청이라든지 상담 같은 것들은 설문에 체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간도님, 증강현실 기술과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기술, 카메라 마이크 같이 이것들 결합한 원격 협업 시스템을 통해 현장 기술자에게 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고, 또한 근로자들이 VR 산업안전 교육을 통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내 중소제조기업에서 산업 메타버스 구축 시 유의사항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일단 전제는 오늘의 내용을 잘 이해하신 서머리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저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대로 구축에 대한 목적을 명확하게 세워야 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무엇을 필요로 하는데 여기에 필요로 한 기술은 어느 정도의 일정과 비용이 드느냐, 이거를 네네. 명확하게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됩니다. 네. 마동석 씨는 아닌 것 같고 이름이 이제 카페인 중독자, 네, 커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 시뮬레이션에서 해석 연동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여주신 사례인 화재 발생 시뮬레이션에는 유해가스의 실제 확산 속도와 비슷하게 구현이 되거나 또는 화재 규모를 IoT 센서로 수집해서 시뮬레이션 해야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보여주신 것은 단순 화재 이펙트만 깔아놓고 패스파인더 기능으로 NPC를 이동시킨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분야에 좀 아시는 질문인 것 같아요. 너무 좋은 네. 질문 해주셨고요. 패스파인더가 실제로 이제 가장 일반적인 대피할 때 제일 많이 쓰이는 알고리즘이어서 패스파인더 쓰는 건 맞는 얘기였고요. 이제 저희가 아까 잠깐 설명드렸지만, 화재 대피라는 주제 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 가지 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가 화재 확산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해서 화재 확산 모델에서 FDS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서 이 화재 확산과 가스 확산에 대한 수학적, 역학적 CFD를 적용해서 이 모델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화재가 진화되고 진압되는 모델도 같이 적용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대피에 있어서 패스파인더 기능이랄지 뭐 A스타 알고리즘이랄지 이런 것들을 적용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거에 더해서 이제 군중심리 과학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예를 들면 이태원 압사 사건 때도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의 예시인데,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상황에 대한 공포감이 있느냐가 이게 또 드러난 결과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또 수학적 해석을 적용함으로써 대피 모델이 어떤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심리로 대피할 수 있는가까지 다 반영을 한 이 세 가지의 모델, 그리고 이 대피의 주관이 되는 공간의 구조 역학적 모델,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화재 확산에 영향을 주는 재질까지도 포함을 하게 되면 완전히 고도화된 융합의 것들을 할 수 있고요. 화재 규모를 센서로 수집해서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접근하고 있지 않는 부분에 해당합니다. 네. 박광희님, 2D 설계도와 함께 사진을 찍어서 시뮬레이션 시험이 가능할까요?
보통 2D 설계도와 함께 실제 그 대상이 되는 실물에 대해서 사진을 엄청나게 많이 찍으면 이 두 가지 정보로 이제 3D 모델을 만들 수가 있고 그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2D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리버스 엔지니어링이 필요가 없고요. 2D 설계도만으로는 이 입체감과 각도와 모양과 재질을 모르기 때문에 사진을 찍어서 색감과 재질과 빛의 반사나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보들을 토대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니까 그 이후에 필요한 시뮬레이션을 풀어갈 수 있게 됩니다. 네. 몬테지님은 특정한 먼 거리를 어떤 현상을 측정하거나 관찰하는 용도로 홀로렌즈에 망원 기능 같은 걸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제가 답변 드려야 돼요. 네네네. 예. 일단은 현재는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앞쪽에 이제 센서가 있고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망원 기능이라고 하면 망원경 같은 그런 기능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물리적으로 뭐 그거는 뭐 향후에 모델에 적용이 되지 않는 이상 물리적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만약에 뭐 소프트웨어적으로 카메라에서도 여러 가지 뭐 줌인 줌아웃 기능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개발을 한다라고 하면은 어느 정도 선에서는 뭐 개발은 가능할 거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박종찬님께서 기존의 버추얼 시뮬레이션이 해결하지 못하는 디지털 트윈만의 가장 중요한 기술적 우위는 무엇인지요? 일반적인 시뮬레이션 영역은 보통 이제 연속시간 사건이라고 하는 기체, 유체 이런 것들에 대한 물리적인 아날로그 현상에 대한 시뮬레이션들이 굉장히 많았고 엄청 역사가 깊은 기술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뭐 매틀랩이랄지 이런 시뮬레이션들은 너무나 탁월하지만 이게 부족하다의 이슈의 답변은 아니고요. 디지털 트윈이 이것과 융합되는 상황이 되면 더 확실한 가상 실험이 된다는 얘기인데 왜냐하면 디지털 트윈이라는 건 그 시뮬레이션 대상에 대해서 온전하게 트윈 작업을 해놨기 때문에 동일한 구조 그리고 이 동작하는 설비에 대한 트윈이었다고 한다면 이 동작 설비의 행위 모델링까지 역학적으로든 AI 기반의 데이터 모델이든 모델링을 했기 때문에 얘가 이런 식으로 동작한다는 전제와 기술적인 데이터를 쌓아놓고 여기에 다양한 뭐 이상사건 엔진이랄지 연속시간 엔진을 적용하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이게 디지털 트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보다는 이제 어떤 통합적인 관점, 맞습니다. 모든 시스템 다 통합하는 네. 관점 네. 이런 것들을 좀 직관적으로 좀 볼 수 있게 맞습니다. 해주는 거 아닐까? 네. 네. 확장성도 있고. 김갑진님, 재해 관련해서 적용 사례가 관심이 가는데 기존 방제 매뉴얼과 융합이 어떻게 될까요? 뭐 말씀드린 대로 기존 방제 매뉴얼이 있는 경우에 그 방제 매뉴얼에 있는 내용들을 트윈으로 그 방제 매뉴얼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놓고 이제 최적의 재해 대피나 재해 대응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 하게 되면 그것과 이 방제 매뉴얼 간의 이제 분석을 토대로 비교 분석을 토대로 융합해서 더 좋은 매뉴얼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지현우님, 해당 연산은 유체 다이나믹 해석이 포함되어 있는 건지요? 디지털 트윈으로 실시간 연산을 하기 위한 방법론이 어떻게 되는 건지요? 네, 여러 가지 질문을 답하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CFD를 대표하는 다양한 유체 다이나믹 해석이랑 전산 유체 역학 알고리즘을 다 반영을 한 부분이고요. 그런 것들이 디지털 트윈에 적용됐을 때 단지 AI 기반의 빅데이터 기반의 과거 데이터를 분석했더니 이러니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균합적 추론만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제 연역적 추론을 할 수 있는 저런 CFD와 수학 역학적 모델을 토대로 발전시키게 되면 실제로 얘는 이렇게 동작할 수밖에 없으니 이렇게 된다. 이걸 풀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네. 문태진님은 국내 메타버스 생태계와 현재 분야별 진행 상황을 볼 때 고등학교, 대학교 정도 연령층들의 홀로렌즈로 특정 분야나 과목을 교육시키는 부분이 괜찮을 것 같은데 학생들에게 기술적 과목들에 대해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 홀로렌즈를 이용한 사례나 뭐 교육 부분에 검토 중에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거 뭐, 네네. 예, 좀 중복이실 것 같긴 한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이제 대학교 쪽은 굉장히 좀 레퍼런스들이 많습니다. 뭐 이미 연구동에서도 많이 쓰고 있고, 뭐 정규 커리큘럼에도 일부 적용하는 대학교들이 많이 있고요. 고등학교 중에서는 대표적인 곳이 이제 서울에 있는 광운인공지능고등학교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거기 이제 안전전기 관련된, 그 과목을 가르치시는 이제 그 선생님이 계시는데요. 그분께서 이제 학생들한테 직접 이제 취업을 가기 전에 실제로 내부적으로 홀로렌즈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미리 좀 체험을 하고 숙달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뭐 동아리를 운영한다든지 하는 등으로 해서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계십니다. 뭐 네. 추가 사례가 있으시면 또 네, 마침 또 저희도 작년과 올해 계속해서 그 취업과 창업을 연계하는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의
디지털 트윈 전문가 과정이나 메타버스 아카데미 이런 이름으로 물론 중심은 다 디지털 트윈을 두고 제조 산업 분야와 실제 일반 산업 분야를 통괄하는 그런 형식으로 현재 20세부터 39세까지 정도의 다양한 취준생 학생들 혹은 현재 그 직업을 가지신 분들 포함해서 많은 부분들이 모이셔가지고 지금 많은 또 교육 수료하신 분도 계시고 현재 지금 진행 중인 그걸 이해해서 하고 있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걸 무료로 하고 계세요? 나라 국가 지원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 오히려 이런 교육에 참여하시면 듣는 사람들 한 달에 교육비를 받고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건 더 많이 알려줘요. 오프라인으로 하나요? 오프라인으로 합니다. 네. 온라인으로 같이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자, 그다음에 김봉주님, 산업 현장에서 홀로렌즈를 사용하는 주 연령대가 어떻게 되나요? 모든 연령대에서 이거를 과연 홀로렌즈를 사용할 수가 있을까요? 이거는 이사님이 좀 답변해 주시는데. 네. 사실 저희가 가보면 물론 제조 현장에 좀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네. 또 지금 방금 말한 것처럼 고등학교나 초등학교 학생들도 사용하기 때문에 물론 새로운 디지털 기기에 대한 약간의 이제 처음 접하는 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굉장히 쉽게들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마우스나 키보드 없이 손으로만 또 트래킹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어서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용해 보시면 걱정 없이 편하게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요새 이제 뭐 생성형 AI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음성으로도 왔다리 갔다리 하면 네, 더 네, 네, 직관적일 것 같은데요. 그죠? 맞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최병감님은 이제 디지털 트윈 좋은데 이것이 이제 기업체에서는 비용 절감이나 수익 증대라든지 이런 ROI가 확실히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실제로 이제 성님께서는 이거 프로젝트를 하셨으니까 네. 국내에서 실제 ROI가 나옵니까? 어떠세요? 사실은 ROI가 뭐 정확한 여기서 네네, 얘기는 ROI에 대한 수치를 말씀드리진 못하지만 네네. ROI가 사실상 잘 안 나온 게 훨씬 많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해야 되는가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목적도 없었고 그냥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는데 비포 애프터를 모르는 거죠. 하지만 이제 작년 한 후반부부터 새롭게 더 고도화된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는 명확한 Y부터 KPI를 선정을 했고 ROI에 대한 평가도 어느 정도 돼 있고요. 그 ROI가 나름 의미 있는 수치가 확인이 되었기 때문에 확장과 고도화에 대한 내부 논의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실제로 이제 오프라인에서 상담하실 때는 뭐 잘 네, 오픈을 합니다. 있겠죠? 네. 네네. 자, 여러분들 또 개별적인 질문에 대한 개별적인 답글도 있으니까 좀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요. 김현웅님, 현재 홀로렌즈 2를 구매한 상태이고 창원공단의 배전반 공장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원격으로 장비 착용자에게 작업 지시를 내리고 있고 장비 착용자에게 도면이나 작업 표준서를 VR로 송출해주는 기능을 사용하고 있는데 더욱 활용 가능한 부분이 있을까요? 뭐 개발을 빼놓고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다이나믹 365라고 하는 그 제품 라인업이 있고요. 네. 그 중에서 방금 지금 쓰고 계시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리모트 어시스트 쪽 기능을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팀즈 쪽에서 여러 가지 도면이나 이런 것들을 홀로렌즈로 보내게 되면 홀로렌즈 상에서는 홀로그램으로 해서 엣지 브라우저로 볼 수가 있는 뭐 그러한 기능들이 있는데 추가적으로 다이나믹 365에서는 이제 또 가이드라고 하는 그 라인업이 있습니다. 가이드 같은 경우는 원격에 있는 트러블 슈팅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그 트레이닝이나 안전적인 측면에서 반복적으로 하고 표준화하고 뭐 일관성 있게 유지할 수 있는 교육적인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먼저 검토를 해보시고 그 이후에 뭐 추가적으로 필요한 니즈들을 파악하셔서 개발이라든지 SI성으로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김건우님은 전력 시설과 소모 전력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모니터링을 하는 사례도 있는지. 왜냐하면 에너지 세이빙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너무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모든 제조 시설들은 다 전력 시설과 전원에 대한 에너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에너지 소모와 에너지 효율 시뮬레이션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 분전반, 분전실, 배전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AR을 활용한 현장 점검 이런 것들이 또 혹은 증강 매뉴얼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실제 적용된 사례도 있고요. 좀 다른 얘기지만 신재생 에너지 분야로 가게 되면 풍력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풍력 발전량을 내일 몇 시별 시간대별 얼마만큼 풍력 발전이 이루어지는지를 예측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화두인데 그런 것들 또한 적용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김상호님, 홀로렌즈 2에 대한 활용 시 외부 기기 연결 및 PC상에서 작업이 가능한 셋업 및 실행 파일 설치가 원활하여 좀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열려 있었으면 합니다. 현재는 좀 제약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요?
네, 뭐 좋은 질문을 주셨고요. 사실은 좀 많이 질문 받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저 사실 홀로렌즈 자체에 윈도우즈 10 OS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정확히는 빌드 버전이 좀 상이하고요. 홀로그래픽 OS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그 이해하고 있는 배치 파일이나 exe 파일 같은 것들이 바로 실행이 되진 않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인튠이라고 하는 MDM 솔루션을 활용하면 가능하기는 하시는데 만약에 홀로렌즈 3 얘기를 또 주시긴 했는데 향후에 뭐 OS에 대해서 대대적으로 개편이 있거나 한다라면은 뭐 가능할 수도 있겠으나 아직까지 좀 공식적으로 좀 어나운스가 된 점은 없다는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황정연님, AR, MR, 홀로그램 등의 서비스 제공할 때 문제점은 무엇인지요? 혹시 레이턴시나 딜레이 문제점 같은 건 없는지요? 일단 레이턴시하고 딜레이 쪽이라면 거의 네트워크 쪽에 대한 이슈가 대부분이고요. 뭐 홀로렌즈 자체에 대한 하드웨어 퍼포먼스도 있지만 대부분 그 여러 가지 그 대역대라든지 아니면 네트워크의 속도에 따라서 좀 상이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정확한 부분들은 사실 뭐 네트워크 뭐 와이어샤크처럼 덤프를 뜬다든지 좀 더 전문적인 부분을 검증을 해봐야 답변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받겠습니다. 허웅조님, 디지털 트윈을 구축했으나 활용도가 낮아 언해피한 마무리를 하는 케이스가 종종 있다고 하셨는데 그 비율이 얼마 되며 언해피한 케이스 사례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언해피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답을 드렸어요. 근데 이거를 비율을 물론 계산하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비율이 조금 의미가 없을 것 같은 게 언해피한 케이스들이 과거에는 그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거라서 저는 제가 봤을 땐 지나간 데이터라고 보여지고요. 이게 네. 미래를 위해서 관리될 데이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언해피하지 않기 위해서 그 사례의 내용들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Y와 KPI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비용에 대한 부분도 이것들을 명확하게 설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비용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들였는데 실제로는 3억 들여야 할 수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 나머지 추가 2억에 대해서는 들이지 않고 멈추는 경우 이런 경우 또한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하는 앞으로 이제 어떤 분야 쪽에 이런 디지털 트윈 사업을 더 확산시켜 나갈 생각이세요? 네, 일단 가장 큰 축은 이제 제조 산업 안에서도 하이테크 산업 분야였기 때문에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 전지, 바이오로의 흐름을 계속 이어갈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건설 건축 필드에서도 저희의 또 여러 가지 기획 설계 시공 단계에서의 트윈 모델을 너무 또 감명 깊게 보셔가지고 그런 것들을 가지고 어떤 스마트 CM 관리, 그러니까 시행 관리죠. 그리고 공정 관리. 그래서 약간 발주사 입장에서의 전체적인 공기 단축과 비용 절감을 줄 수 있는 굉장히 직접적인 혜택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 안에서의 디지털 트윈 이슈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현재 좀 구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확장하는 게 있고 세 번째로는 이제 완전히 아까 말씀드렸던 제조 안에서의 물류 말고 밖에서의 물류망 그리고 물류 관리 이 차원에서의 물류 또한 얼마나 잘 물류를 이렇게 루트를 만들어내느냐 이런 것들이 그렇죠. 되게 중요한 네. 부분이어서 그 부분에서도 시뮬레이션 영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또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꼭 그렇게 이어가고자 합니다. 네. 자, 정 이사님은 이제 네. 홀로렌즈 2 앞으로 이제 세상이 막 자꾸 변하고 있으니까 네네. 홀로렌즈 2를 이제 어떤 쪽으로 이제 사업을 좀 어떤 쪽으로 좀 이렇게 포커싱하고 계세요? 일단 홀로렌즈는 기존의 제조업 쪽에서 많이들 사용하셨는데요. 요즘 당연히 제조업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시지만 최근에는 교육 쪽에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뭐 학생들이 직접 사용하기도 하지만 아까 말씀 주셨던 권차장님 말씀 주셨던 뭐 가이드라든지 네.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직접 만들어 보기도 하고 또 학업에 이제 활용하는 이런 수준으로도 사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네. 의료 쪽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기존 이제 단순히 제조업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 분야에서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런 솔루션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권차장님은 이제 앞으로도 네. 계속 산업 메타버스를 계속 미실 겁니까? 저는 끝까지 갈 겁니다. 네네네. 왜? 저는 뭐 개인적으로도 사실 마이크로소프트를 뭐 10년 넘게 계속 해온 것도 있지만 네. 저는 방향이 굉장히 맞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뭐 메타가 욕을 많이 먹고 있습니다만 저는 뭐 궁극적인 상황에서는 뭐 타이밍의 문제이지 결국은 그렇게 갈 거라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자, 전지현님 마지막. 네. 홀로렌즈 하드웨어가 안경과 같은 가벼운 형태로 제작된 시점은 계속 개선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뭐 지금 뭐 개인적으로 그냥
이쪽 많이 하셨으니까 한 아, 언제쯤 네네. 저런 게 가능할까요?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편하게. 뭐 저 속은 마이크로소프트가 알고 있겠죠. 네네. 뭐 사실 이미 개발이 됐는데 출시를 안 할 수도 음, 있고 뭐 그게 아닐 수도 있지만 음. 지금 사실 비슷한 컨셉의 뭐 경쟁 제품이라고 하긴 뭐하지만 AR 글라스 같은 것들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중에 네. 뭐 엔리얼이라든지 네, 네. 다양한 것들이 있기는 한데 음. 지금 홀로렌즈가 계속 각광을 받는 이유가 MR 쪽 영역에서만큼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퍼포먼스가 좋고 현재 수준에서는 좀 앞서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그거를 좀 나노 기술을 적용해서 좀 작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좀 걸리지 않을까 좀 생각은 듭니다. 그래도 5년 이내는 나오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네. 뭐 근데 지금 또 사실 한 500g 조금 넘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막상 머리에 착용을 해보면 무게감이 그렇게 느껴지지는 네. 않는 상황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설문 맞이해주시면 고맙겠고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으로 각자 한 말씀 말씀할까요? 네. 네, 뭐 저는 항상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나눌 수 있어서 이 자리가 너무 행복했고요. 뭐 앞으로도 산업 메타버스와 홀로렌즈 많이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듣고 저도 공부할 수 있었던 자리인 것 같고요. 홀로렌즈 관련해서 앞으로도 좋은 자리 많이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들었던 내용들 뭐 빙산의 일각이지만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 분야 안에서도 열심히 활동하면서 필요한 것들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제 방송 마치겠고요. 여러분들 이제 맛있는 점심 드시고 다음번에 또 다른 주제로 다시 한번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IT 전문 방송 토크IT에서 테크 분야별로 짧고 진한 시리즈 영상들을 편하게 골라서 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한글로 토크IT 치시거나 토크IT.tv 사이트로 오시면 됩니다.